지금 유럽의 군수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더 이상 독일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이 재무장을 선언하자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총 규모는 약 80조 원, 무려 562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형 무기 프로젝트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비서실장을 특사 자격으로 급파할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유럽방산 구매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의 납기 신뢰도는 97.2%, 품질 만족도는 93.8%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산은 81%, 미국산은 86%였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한국이 왜 유럽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는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한국이 을에서 갑으로 바뀐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KF-21 개발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 막혔고 엔진 부품 하나 수입하려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라우터는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며 그 중심에 유럽 시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산은 수출의 한 갈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성장 엔진이자 전략 산업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유럽 수출 패키지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금융 지원, 정비 생태계 구축까지 포함된 완전한 산업동맹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총 한 자루가 아니라 국가급 전력 체계 하나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은 빠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문, 천무다 연장 288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총액만 약 17조 원 규모로 독일제 러파르트나 프랑스제 르클레르를 제치고 한국 무기가 선택된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능한 가격, 납기, 성능, 그리고 신뢰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던 일정을 실제로 지킨 유일한 나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전역이 한국을 폴란드 모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9 자주포 도입 계약에 1조 4천억 원을 마쳤고 300대 이상의 흑표 전차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스페인은 이스라엘산 다연장 로켓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의 천무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이어의 관심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과 독일의 독점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분석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은 2022년 이후 수출액이 14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은 국산화율 95% 이상의 기술 독립구조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때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라며 비웃던 서방 언론이 이제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K9A2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 천무다 연장의 80km급 정밀 유도탄, 그리고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유럽 주요국의 기존 체계를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정치적 조건과 기술 이전 제한을 걸고 독일은 납기가 느리며 프랑스는 유지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격은 절반, 납기는 3분의 1, 기술 이전은 100% 개방입니다. 게다가 하나오션이 제시한 장보고 3 배치2급 오르카 잠수함 제한선은 독일 타입 21이 CD보다 장기작전 능력에서 27%, 수중 지속 시간에서 40%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잠수함만 해도 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유럽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갑질을 당하던 쪽이었습니다. KF-21 개발 당시 미국은 한국이 KF-21을 개발하다 자신들에게 손을 빌릴 것이라 예상했고 유럽은 한국의 독자 개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 한화시스템이 손잡고 10년 만에
독자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며 이 벽을 스스로 부쉈습니다. 그때 좌절과 분노 그리고 이를 기술로 뒤집은 경험이 지금의 방산 수출 성공을 이끌어낸 원동력입니다. 유럽 각국의 군사구매 담당자들은 이제 한국을 갑을 관계의 공급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PL 현지 생산 라인과 루마니아의 K9 조립 공장 설립 논의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과거엔 기술 이전을 구걸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주는 입장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방산 수출액은 195억 달러, 올해 목표치는 250억 달러입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엔 연간 400억 달러, 누적 300조 원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은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럽 80조 원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품 공급국에 머무르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유럽은 지금 현실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던 유럽 방위 공동체는 러시아의 총선과 함께 깨어났고 각국은 자국의 무기고를 열어보며 절망했습니다. 낡은 M109, 부품이 끊긴 레오파르트, 정비 대기 중인 프랑스 자주포들, 나토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즉시 투입 가능한 포병 전력이 40% 미만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유럽의 최대 약점은 돈이 아니라 속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산 라인이 막혀 있고 독일은 환경 규제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K2 흑표, K9 천무, 장보고 3 그리고 FA50 이 5체계는 이미 유럽 방산시장 판도를 바꾸는 5대 수출 패키지로 불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K9 자주포 말고는 이렇다 할 방산 품목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FA50이 수출되면 대서특필됐고 천무가 수출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9이었던 품목이 어느새 5대 전략무기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확장세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 장보고 3 배치2 기반 제안을 제출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자망 지속시간이 기존 독일 2일이 CD보다 40% 길고 수중작전 지속시간이 30일 이상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 구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해군 관계자는 자망 지속력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섰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유럽 잠수함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이미 2025년 9월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산 K9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공개한 평가표를 보면 K9이 이탈리아의 M109L, 프랑스 카이사르보다 점수를 높게 받은 항목이 탄약 자동화율과 정비 소요 시간이었습니다. K9의 정비 주기는 800km, 카이사르는 400km에 불과합니다.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루마니아군이 K9 한 대를 20년 운용할 때 드는 총 비용은 약 70억 원으로 독일 PGH 2000에 120억 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은 이스라엘제 링스 다연장 로켓 계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도탄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유지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천무입니다. 천무는 239mm, 유도탄으로 80km 이상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203mm 비유도탄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발사대에서 정밀 타격과 포병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 육군은 현재 천무의 유럽형 개량 버전을 검토 중이며 한화는 스페인 나바라 지역에 유럽 전용 생산 라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역시 한국 무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혹한과 산악지형에서의 작전 효율을 중시하는데 K9P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유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실제 사격 테스트에서 K9이 2분 30초 내 열발 발사에 성공한 반면 독일 PGH-2000은 6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유럽 전장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의 핵심은 국산화율입니다. 한국은 K9, K2, 천무 모두 국산화율 95% 이상, 카이 FA50은 70% 이상입니다. 이는 외국 부품의 제재나 수출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바로 그 점이 유럽에게는 안보보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나토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플랜 B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유럽에 파견된 이유는 각국 정부가 이미 실무 검토를 마치고 정치적 최종 결정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시장을 잃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방산 외교는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에 잠수함을 팔면 그곳에 AIP 시스템 부품 공장을 세우고 폴란드 인력을 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2PL 전차 생산 라인을 글리비체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 공동 설립 중이고 LIG 넥스원은 루마니아와 공동 탄약 생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산업 지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디펜스라는 새로운 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위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대한 구조 변화입니다. 한국은 부품 조립 완제품까지 전주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나토 기준 스타나그 규격 무기를 자체 개발 양산하는 유일한 비서방 국가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유럽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11일 스웨덴, 스페인 한국 자주포 도입 검토 영상입니다. 스페인은 1970년대에 도입한 M109A2 자주포를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 기준으로 봐도 매우 낙후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해병대용 34문, 궤도형 자주포 128문, 차륜형 자주포 80문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패키지로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규모로 보나 전략으로 보나 이전에 없던 유례없는 물량입니다. 반면 스웨덴은 이미 자국 기술로 아처라는 자동화 자주포를 개발해왔죠. 전 세계가 주목한 자동화, 고속장전, 2명 운용이 가능한 하이엔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이 이제 와서 우리에겐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유럽의 겨울입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바퀴 달린 장비가 기동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눈 속에서 멈추면 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스웨덴군이 뼈저리게 체감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현재 자국 무기를 넘어서서 외산 궤도형 자주포를 들여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스페인과 스웨덴 모두 독일산 PGH-2000 자주포는 이미 저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이 너무 느립니다. 포신 하나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실전에서 그걸 기다릴 순 없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8개월 만에 포신을 양산해냅니다.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실전 배치까지 끝냈고요. 이게 바로 스페인과 스웨덴이 K9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K9A2에 탑재된 자동화 무인 포탑이 탑재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영국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 전역의 수요를 포섭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죠. A2형은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360도 회전 타격이 가능하고 목표 인식 속도가 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건 실제 훈련에서도 입증됐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은 현재 이 무인 포탑 시스템을 자국의 전술 차량에 통합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산 협력과 기술 이전까지 고려한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이점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유럽은 다시 포병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고 미국과 독일이 빠르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공급 능력과 기술 우위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9 자주포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자주포 전력 현대화를 3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궤도형,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게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해병대의 해외 파병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격형 방어 전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먼저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총 128문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M109A2 90여 문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탄약 보급 차량, 지휘 차량, 정비 차량까지 모두 포함한 패키지 도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최소 3조 원 이상, 많게는 5조 원까지 추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페인이 독일제 PGH,
2000자주포를 도입 후보에서 사실상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일은 아직도 전시 기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포신 하나 양산에만 3년이 걸릴 정도로 생산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8개월이면 포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건 실전 투입 시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스페인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의 A2형은 단순한 구형 개선판이 아닙니다. 무인 포탑이 적용돼 조종수 2명만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표적 자동 추적,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고속 기동성이 핵심 장점입니다. 특히 155mm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40km 이상의 사거리와 360도 회전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습 방역에서 압도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해병대용 자주포 34문도 별도로 도입 예정입니다. 해병 상륙전에서 포병 화력은 전진 배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경량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RCH-155와 K9의 차륜형 파생형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한민국이 한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한화는 K9A2의 무인 포탑 기술을 바탕으로 차륜형 자주포도 병행 개발 중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스페인에게 궤도형, 차륜형, 무인 포탑 이 세 가지를 모두 단일 국가에서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뿐 아니라 향후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한편 스웨덴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해온 국가입니다. 아처 자주포 역시 그 자존심의 상징 중 하나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자존심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겨울 전장에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실전에서 입증하게 된 겁니다. 스웨덴이 주목한 점은 간단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이미 다량 도입해 사용 중이며 합동훈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 그리고 눈 속에서도 기동성이 보장된다는 점, 이건 북유럽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과 운용성을 동시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현재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위해 독일의 PGH-2000과 K9을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1차로는 40문 이상 도입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국방부는 다연장 전력 강화도 동시에 고려 중인데 하이마스 대신 천무의 도입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산 패키지 무기의 경쟁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변수입니다. 스웨덴은 독일과의 안보 및 방산 협력이 깊은 편이지만 K9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납기, 유연성, 비용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해법은 기술은 독일, 전력화는 한국이라는 결합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국이 지금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전력 전략의 전환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스페인과 스웨덴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주포 도입 사업 그 이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포병 교리의 전환이며 K9 자주포는 이 흐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여전히 포병이 절대적인 공격무기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밀 타격과 드론, 위성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상을 밀어붙이는 건 결국 지속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입니다. 하이마스가 전략적 표적을 타격한다면 자주포는 전선을 지탱하는 지구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이 계획한 128문의 궤도형 자주포는 실질적인 군사 전략의 중심축을 화력 집중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단순히 나토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직접 전선을 마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륜형 자주포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상이변과 지형제약, 러시아의 북극권 군사활동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궤도형 전력 확보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계적 스펙의 변화가 아니라 지형을 바꿔버릴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에서 K9 자주포는 왜 강력한 선택지일까요? 첫째, 실전에서 입증된 기동성과 생존성입니다. 북유럽의 설원에서도 중동의 사막에서도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했던 무기는 K9이 유일합니다. 또한 전 세계 9개국 이상이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나토와의 호환성까지 확보한 무기 체계입니다. 둘째, 생산성과 납기입니다.
무기 체계는 아무리 좋더라도 전력화 시점이 늦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빠른 납기와 안정적 보급을 가장 중시합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K9은 대규모 계약 이후 불과 2년 만에 170문이 넘는 물량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독일산 무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셋째, 기술 진화의 유연성입니다. 무인 포탑, 자동장전, 고속정밀 사격같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하지만 K9은 이미 A2형을 통해 그 경지에 도달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현지 생산을 선호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결정적 장점입니다. 넷째, 정치적 리스크 회피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에서 유럽 각국이 정치적 비판을 의식해 도입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 중립성과 방산윤리 기준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에 더 적합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K9은 무기가 아니라 패키지 전략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교리, 생산, 교육, 정비, 심지어 전력화 이외 전술까지 함께 설계해주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과 스웨덴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